네, 안녕하세요. 이승부동산연구소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제가 기사에 대한 내용을 유튜브 영상에서 촬영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실컷 하고 나서 보니까 마이크를 안 켰네요. 그래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자가 이제 12월 3일이고요. 12월 3일인데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아프네요. 자, 연봉 한 푼도 안 쓰고 13년간 모아야 서울 중간 수준의 집을 수준집 못 산다? 예, 13년을 모아도 못 산다. 13.4배. 이게 뭐냐면, 내 소득 대비, 내 월급 대비 주택 가격에 대한 비율. 그래서 13.4라는 얘기는 내 연봉을 하나도 쓰지 않고 13년 한 5, 6개월 정도를 모아야지만 집을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3.4 역대 최고네요. 그죠? 12.8까지 왔다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네요. 이건 좀 조사가 이상하네요. 12.8로 갔다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가격이 무슨 월급을 뺏은 건 아닐 테고 집값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왜 내려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대략 이렇게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여튼 집값이 많이 올랐다, 소득 대비 굉장히 가격이 높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고요. 왜 그런지는 알겠죠. 여러분들 월급이 준 건 아니고, 네, 월급은 조금 올랐지만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 지금은 서울 쪽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 쪽. 네, 서울 쪽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것도 있네요. 보시면 자, 올 3분기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매매가액의 상승률을 살펴보면 5분위 주택이 제일 많이 올랐고 1분위가 가장 낮았죠. 순서대로 4분위 27%, 3분위 23%, 2분위 19%, 1분위 12%. 그래서 서울 집값은 고가일수록 더 많이 조사됐다. 좋은 지역이 더 좋아지고 안 좋은 지역은 덜 올랐다. 결국은 뭐냐면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도 있지만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지역별로 차등을 보인다. 심지어 같은 구내에서도 동별로 차이를 보이고요. 같은 동에서도 뭡니까? 단지별로 차이가 보이고요. 단지 내에서도 동별로 차이가 있고 같은 동에서도 층별로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같은 층에서도 라인별로 차이가 있을 만큼 굉장히 세분화되고 양극화가 보편화되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 평균 매매가가 8억 1,300만 원입니다. 평균 가격이 8억이에요. 서울의 아파트 평균 8억. 근데 강남은 얼마냐? 강남권 평균은 약 10억. 강북은 얼마? 6억. 강북 6억, 강남 10억, 평균 8억.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지하게 비싸네요. 그죠? 많이 비쌉니다. 자, 깡통집 전세금 안전장치 HUG에서는 7억 원까지 보증을 해준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그 깡통 전세 얘기 많이 나오죠. 역전세라는 거는 지금 현재 있는 전세보다 나중에 새로운 세입자 내지는 연장할 때 현재 보증금보다 더 낮아지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당연히 임대인들은, 집주인들은 그 보증금을 전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받아서 그거를 통장에 그냥 넣어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있고 날짜가 되면은 바로 내주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뭐냐면은 그걸 갖고 뭔가 또 재테크를 하겠죠. 새로운 부동산을 사거나 뭘 사거나 현금으로 갖고 계신 분은 거의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세입자한테 돈을 어떻게 주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받는 보증금으로 주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받아도 이 사람 내줄 돈이 안 돼. 예. 그랬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대출을 받아도 되겠지만 보통 대출 안 받기도 하고 요즘도 대출 안 되는 케이스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집주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싸우게 되면은 누가 이기냐? 물론 당연히 임차인이 이겨요. 하지만 법으로 민법으로 하게 되면은 소송도 길어지게 되고 복잡하고 좀 짜증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보험을 들어두는 건데, 이 보증보험이라는 거는 만기 시에 집주인이 주지 않아도 이런 그 보증기관에서 먼저 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난 그 날짜에 집주인이 줄 거 고민하지 않고 딱 계획대로 움직여주면 되죠. 그러면 그 기관에서는 얘한테 주고 나서 못 받은 돈을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죠. 집주인한테.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약간 그 에스크로우 제도 같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보관을 해주는 꼴이 되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신 공짜로 안 해주죠. 이쪽에서 돈을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보증이
얼마냐 하면은, 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0.128%가 되어 있대요. 그죠? 저희 보시면은, 지금, 매매가도 떨어졌지만,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0.128, 아파트의 경우는 0.128%, 그 외의 주택 같은 건 0.154%, 아파트보다 그 외의 주택이 조금 더 비율은 높아요. 우리 금리 같은 것도 보면 아파트보다 이런 게 더 높죠? 네, 이런 것들은 어떤 황금성 부분이라든가 리스크 부분에 대한 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HUG 상품계 주택도시보증공사이다 보니까 공적기관이다 보니까 금리는 싸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SGI 서울보증에서는 0.192%, 0.21%니까 얘네보다 0.6에서 0.7 정도가 더 높죠. 이율이. 그죠? 당연하죠. 그런데 대신에 HUG에서는 수도권 7억, 그 외 지역 5억으로 이제 범위를 한정한 반면에 서울보증 같은 경우에서는 아파트 같은 건 웍스에 제한이 없어요. 그죠? 10억짜리건 15억짜리건 20억짜리건 해주겠다는 얘기고, 주택도 10억 원까지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가 좀 높게 설정되어 있는 고가주택에 들어가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서울보증 상품 이용하시면 되고, 웬만한 거 7억 이하 5억 이하인 상품 같은 것들은 당연히 HUG 상품을 이용하시는 게 편하겠죠.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냐, 여기 나와 있죠. 3억 원짜리 보증금 들어가게 되면은 0.128%를 곱해요. 이게 연간이죠, 연간. 그러면 전세 보통 2년이잖아요. 그죠? 2년 하게 되면 곱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3억 원에다가 0.128%에 곱하기 2 하게 되면 약 76만 8천 원 정도를 내면 2년 후에 나는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을 받고 나갈 수가 있다. 역전세에 대한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항상 할 필요는 없고요. 역전세가 우려됐을 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것도 어쨌든 77만원도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냥 무조건 다 하시는 것보다는 좀, 난 그냥 불안하다 하시면 그냥 이렇게 하시고 편하게 그냥 발 뻗고 주무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LTV 비중에 따라 좀 깎아준다는 것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서, 이제 이거는 아마, 그쵸. HUG 상품이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은, 요런 혜택을 주는 것들은 공적기관에서 하는 것들이지, 사적기관에서는 잘 안 해주죠.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해서 결혼 5년차 미만에 4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에 따라서, 내지는 다자녀 가구 등에 따라서 할인해주는 것도 있고요. SGI 서울보증도 역시 LTV에 따라서 할인 혜택이 있다. LTV가 낮을수록 할인이 많을까요? 당연하겠죠. LTV 낮을수록 할인이 많다. 왜? 그만큼 리스크가 줄었기 때문에 혜택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가입에 대한 기간은 서울보증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세가 무조건 2년으로 알고 계신데요. 그런 거 없어요. 예. 그 세입자한테 보호를 2년을 해주기 때문인 거지, 난 6개월만 살고 나가겠다. 6개월짜리 돼요. 3개월만 살고 나가겠다. 1년 살고 나가겠다. 다 전세 계약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자, 어쨌든,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이 1년짜리면 5개월. 그 다음에 2년짜리면 10개월. 그죠? 이렇게 해야지만,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해야지만 가능하다. 임박해서 하면 안 된다. 그죠?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HUG 상품 주택보증공사는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가기 전, 그죠? 1년이면 6개월, 2년이면 1년 남기 전에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거는 충분히 활용할 만한 내용이라서 제가 좀 길게 했습니다. 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하도 많아갖고 저런 기사가. 3기 신도시 호재냐 악재냐 시장 반응은, 자, 3기 신도시가 이제 올해 내로 한두 개 정도 조성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또 해갖고 지금 한 4, 5곳 선정을 한다고 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과연 3기 신도시의 성패는 위치를 어디지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위치가. 그죠? 뭐 당연하겠죠? 신도시라는 게 지금 결국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서울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니 서울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시에다가, 지역의 위치에다가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연 어디다 할지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나올 것 같다. 제목이 호재냐 악재냐. 그래서 유력 후보지 찾기에 좀 혈안이 돼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지정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100만 평 이상의 택지를 선정해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인근의 이런 규모가 한정적이다. 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물망에 오른 지역이 경기 광명 시흥지구, 그 다음에 감북, 하남 감북, 송파 옆에, 광명 옆에, 김포 고촌, 김포 아시죠? 그 다음에 고양 원흥, 일산 쪽 가는 라인, 그 다음에 어딥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삼성지구 옆쪽,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지도 놓고 보게 되면은 지정할 것들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토지 거래량이 급등했다. 그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합니다. 그런 지역을 지금 막 토지가 급등했던 지역을 지정해주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좀 엄한 데다 해놓게 되면은 신도시 개발을 안 하니만 못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약간 좀 딜레마, 진퇴양난에 좀 빠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위치가 어딘지가 이제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부산. 네, 부산 쪽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여러 군데 이제 구별로 지정을 해놨는데, 굉장히 좀 요즘에 뭐 조금 모릅니까? 서울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부터 빠지기 시작했죠. 금액대가 조정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지지 않겠느냐, 그 내용입니다. 쭉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에요. 네. 그 다음에 조정지상지역 해제를 신청하겠다. 이 정도 지금 개념이고요. 정부가 먼저 해제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신축 필로트 안전기준 높였지만 기존 건물 제외.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주간 뉴스를 한번 볼게요. 1년 만에 금리 인상된 건 아시죠?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그때 그 전날 금리 인상 전날 말씀드렸지만, 예, 지금 반드시 이번엔 올릴 거라고 말씀드렸고, 10월달에 말씀드렸지만 10월달에 인상 안하고 11월달에 인상한다, 그대로 됐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적 환경에 있었습니다. 12월달 이제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이 올해 11월 30일이 마지막이고 내년 넘어가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 12월달 금리 인상을 올릴 수 있냐 마느냐에 대한 회의가 한 번 더 있죠. 예, 거기서 이제 금리가 올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가 올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1년 만에 금리 인상했다, 그런 내용들이겠죠. 서울보다 지방주택시장이 더 힘들다, 이런 거고, 전세가 6천만원 전세가 낮춰도 세입자가 없다, 역전세가 나는 지역이 몇 군데 있겠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죠? 이건 뭐죠? 집 팔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집값이 안 내려가네? 집 팔려는 사람이 많다고요? 부동산 매수자 우위 강세. 그쵸? 분명히 매수자 우위는 강세 맞고요. 그쵸? 9.13 이후로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1억원 이상 빠진 호가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렇다고 물건이 많은 것도 아닌데 안 팔리고 있다. 이 뜻은 뭐죠? 물건이 별로 없는데 안 산다. 매수자가 아예 없다라는 거죠. 지금 매수자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자들은 어땠습니까? 더 빠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제목이 집값이 안 내려가네. 현재 형성된 매수자 우위 시장은 2달 전에 매도자 우위 시장 때와는 양상이 다르다. 여전히 가격 결정권은 매도자가 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반면 매도자들의 버티기도 길어지고 있다. 당연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진짜 누차 엄청나게 얘기했었던 내용이죠. 그죠? 9.13 대책 전부터.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제가 작년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는 뻔하다. 그래서 이제 향후의 향방의 문제인데, 거래량이 뜸해지는 현상은 분명히 생겨요.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뜸하다가 떨어질 것이냐, 거래량이 뜸하다가 올라갈 것이냐, 예,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난 영상에서 50분 정도의 그 세미나 주제로 다뤄서 말씀드렸죠. 예, 그 영상 뭐 못 보신 분들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다 설명드렸고요. 18년 부동산 정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집값을 좌우하는 건 다주택자 물량인데 이들은 급할 이유가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9.13 대책이 나오게 되면은, 와, 이제 매수자들은 그래요. 내지는 무주택자분들은, 와, 이제 니네들 큰일 났다. 물건이 왕창 떨어지고, 집값 다 떨어지면 이제 뭐 내가 한번 당해봐라,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다주택자들, 그 다음에 고가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로또 맞아 갖고 집을 산 게 아니에요. 원래 자산이 좀 있는 분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급할 게 없습니다. 그죠? 급할 게 없어요. 일단은 버틸 만한 힘들이 있죠. 그러니까 버티기 가는 거예요. 매수인도 안 사지만 매도자도 집을 안 내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완전히 급감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못 버티게 되면 그때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다주택자 물량이 많이 나오면 그때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그럼 다주택자들이나 유주택자들이 집을 싸게라도 팔려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못 버텨야 되는 거야. 누가 싸고 팔고 싶겠습니까? 그죠? 싸고 팔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 근데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죠? 못 버티면, 소위 말해서 못 버티면은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 못 버티는 기간이 되려 그러면은 적어도 2, 3년 정도는 이러한 흐름이 가야 돼요. 근데 적어도 이러한 흐름이 가야 되는데 2, 3년 절대 못 갈 거라는 얘기죠. 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거래 급감이 2, 3년 동안 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서울 쪽에 한정된 거긴 하지만 서울 쪽에서는 20년부터는 공급량이 또 부족합니다.
예, 그러면은 내년까지는 모르겠지만 내후년서부터는 결코 더군다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거 20년, 19년, 20년, 21년 계속 이러면 어떡하지? 못 버티겠는데? 그럼 빨리라도 내놓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20년서부터는 공급 물량이 다시 모자르대 라는 정보를 알게 되면 19년에 팔까요? 안 팔아요. 쥐고 있지, 당연히. 당연히 쥐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정보값들이 퍼지게 되게 되면은 내년 시장에서도 가격이 떨어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20년서부터는 다시 상승할 여파가 있을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 생각하고 전혀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도 보시면서 많겠지만 두고 보면 압니다. 그거는 두고 보면. 자, 그렇다네요. 뭐 그런 내용이고 뭐 뉴스 이렇게 볼 게 없죠. 관망세 웃돈, 관망세 귀하신 몸 서울 아파트 웃돈, 아직도 웃돈이 붙네요. 새 아파트는 뭐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10억도 쉽게 가네요. 그죠? 자, 이거는 너무 뭐 흔한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내년 주택시장 침체될까? 가격, 거래, 공급 트리블. 내년 시장에는 저도 뭐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왜 내년에는 그쵸, 금리 인상되죠. 규제가 계속 될 거죠. 뭐 9.13 대책 내놓고 석 달 만에 풀어주겠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시장을 일단 지켜볼 겁니다. 정책 약발이 얼마나 먹히나. 그리고 공급 과잉이죠.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내년 시장에서는 잡아놓을 거고 역전세도 나타나게 될 거고요. 이런 상황인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올라가냐 떨어지는데 올라갈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오히려 19년도에 상반기나 하반기 때 금매가 나오면 사고, 하반기에서부터 서서히 뭔가 매수를 준비하는 시기가 오히려 올 것이다. 안 믿기죠. 지금은 안 믿기죠. 여러분 2013년도 14년도에도 이런 거 말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죠?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 그때는 아파트 사게 되면 바보 같은 소리 들었으니까. 근데 결국은 그때 2013년도에 산 사람들이 최종 승자예요. 엄청 벌었습니다. 예. 뭐 지금 그렇다고 제가 20년 이후에 지금 지난 4, 5년간의 상승분을 또 예견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패턴 자체는 상승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뭐죠? 진짜 떨어졌나요? 실수요자들 집값 왜 하락 왜 체감 못하냐? 뭐 하락을 체감한 만큼은 아니지 않나요? 아직? 뭐 호가가 이제 좀 내려갔다 이런 건 있는데 뭐 실제 실거래가가 떨어져 갖고 잡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올라갔을 때는 뭐 2억 3억 올라가다 떨어질 때는 뭐 이런 거 0.02% 하락했다, 0.07% 하락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강북지역 14개 평균은 0.01% 하락했답니다. 그럼 예를 들어 10억 원의 아파트라고, 강북지역 아까 6억 원이라고 그랬죠? 6억 원의 아파트가 0.01% 떨어지면 얼마 떨어진지 아십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6억에 10%면 6천이죠? 1%면 600이죠? 0.1이면 60이죠? 0.01이면 6만원입니다. 강북지역 지난주에 6억에 팔렸다가 이번에 5억 9,994만원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하락했다는 것만 방점을 두고 이 포커스를 집중이니까 계속 엄청나게 하락하나 보다. 이렇게 1년 내내 하락하더라도 5억 9,990만원 정도, 5억 9,9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려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한 수치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올라갈 때는 막, 그죠? 올해만 9%인가 10% 올랐습니다. 올해 9.13 대책까지만. 그러다가 0.01% 떨어지게 되면 3억 올랐다가 30만원 떨어진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런데도, 뭐,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여하튼, 하여튼, 현재 분위기는 마이너스를 타고 있다라는 건 맞는데, 그 마이너스의 폭이 0.1을 넘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이건 뭐죠? 이거 마지막 보겠습니다.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 집값 아이러니. 왜요?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이요? 자,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 폭이 그렇게 생각만큼 크지는 않다. 네. 일부 정기 집계 거죠. 하여튼 뭐 엄청나게 올랐다 보니까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접근하기 힘들다. 예, 이런 얘기래요. 예.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는 주간 뉴스와 오늘 뉴스를 한번 살펴봤고요. 뭐 유용한 것도 있었죠. 이런 그 역전세에 대비한 전세보증금 제도를 아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게 되면 두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다. 이런 것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기사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